안녕하세요. 이런 컨텐츠를 이용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가장 처음 알게 된 채널이 바로 이 채널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푹 빠지게 되었어요. 정말 청소할 때마다 찾아드릴 만큼 너무 애청하는 채널인데 이렇게 저도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생겨서 기분이 새롭네요. 참,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저에게도 그 별별 사람에 속하는 악연이 있습니다. 지난 일로 여기며 살았지만 또다시 그 악연과 마주하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에 그날을 떠올리며 그때부터 저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제 지금의 남편과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은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가 2개로 이루어진 크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 서로 다른 중학교로 진학하더라도 하굣길에 자주 마주치고 학교에 다녀가며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은 유치원 때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같은 곳을 다녀갔기 때문에 같은 동네 친구였으니까 우리에겐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며 학창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공부를 정말 잘했는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필수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도 그의 공대 진학을 매우 바랐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 특별히 원하는 진로가 없어서 부모님의 의견에 따라 공대에 진학하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해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했지만 서로 멀어지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대학 생활에 집중하다 보니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나 모임 때 차차 만날 기회가 생겼을 때 고향에 내려가서 만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가 완전히 연락을 끊기 시작한 몇 년의 공백을 보낸 뒤 많은 시간이 흘러 저는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만나면서 남편은 공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누구나 알만한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어서 괜히 알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에 거리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지만 각자의 삶은 다를지라도 남편은 여전히 어린 시절과 같이 변함없이 나를 대해 주었어요. 제가 힘들게 보낸 시간을 이해해준 남편은 먼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어요. 그 부부의 관계는 영이 맺어졌어요. 한동안 잘 회사 생활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자신에게 꿈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좋은 회사에서 잘 대우를 받으며 다니던데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니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이 말로 해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로 했고 마침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의학 전문대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의사가 되었죠. 남편이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그의 후원을 다 해주었어요. 남편은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저에게 먼저 손 내밀어준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장난삼아 너에게 지금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은 손실 없는 투자가 되게 해주겠다면서 장난을 받아주곤 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때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이 남편은 의사가 되자마자 그동안 자신의 어려운 선택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서 고맙다며 그건 정말 고생 많았다고 제게 이제는 일을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건강이 조금 안 좋아졌다고 느끼고 일을 쉬면서 취미로 꽃꽂이를 배우고 식물을 키우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의사가 되겠다며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지독하게 팔자를 잘못 받아 태어난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했고 항상 우울했으며 삶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죽지 못하고 산다 는 표현이 제 삶에 너무나 잘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삶이라기보다는 삶을 연장한 것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언급한 것처럼 현재의 남편과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철저히 알려주는 지옥과도 같았어요. 억울하게 이혼당한 것도 모자라 재빠르게 아파 낳은 아이처럼 빼앗기고 쫓겨났으니까요. 어린 나이에 못해서 모르고 아이만 낳아주고 쫓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이전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가족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그냥 애만 낳아주면 되는 기계 정도로 여겼던 것 같아요. 첫 임신 때 아들을 낳자마자 바로 저를 가차없이 버렸거든요. 만약 첫째가 딸이었다면 그 악마 같은 사람들과 어쩌면 더 가족의 연을 이어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가 아들이라 천만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제가 어떤 억울한 이혼을 당하게 됐냐고요. 참 그때의 일들을 모두 말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몇 가지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결혼 직전까지만 해도 제게 시댁 식구들은 꽤나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시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내가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셨고 전 남편은 하늘의 별도 따다줄 것처럼 사랑을 다 쏟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라는 건 흥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 모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식 당일부터 조금씩 이상한 행동들이 보였었고 혼인신고를 한 후부터 즉 법적으로 자신들이 가족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퇴소를 전환했다는 생각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 전 저를 대한 모든 것이 연장에 불과했다는 것이 정말 그랬어요. 신혼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던 시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하는 생리현상을 제외하고는 매일 매 순간 남편의 기분에 따라 행동해야 했고 시댁 가족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까지 해야 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거절할 때마다 전 남편은 넌 집에서 해야 할 것도 없는데 몸 쓸 필요도 없다고. 왜 거부하냐? 내가 거부할 상황은 이 집에는 없어 라고 이렇게 말했었어요. 심지어 너도 꼴의 여자라고 진짜 도움이 눈꼽만큼도 없다는 게 놀라운 것이다. 남 눌러라며 바깥 못한다고 남에게 그 생리연상 기간에는 전 남편 앞에서 편하게 밥 한 숟 갖다 주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렇게 부부관계를 포장한 철저한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가 1년 6개월 만에 저는 임신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축하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야 밥값을 한다며 당연히 여기더군요. 임신 막달 남편과 출산 전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아이의 머리가 위를 향하고 있어 의사가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 정말 화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꾹 참아야 했어요. 재앙 저에게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늘은 두 가지 선택을 내게 주었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돌이 되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와 모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연분만으로 출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도 고민해보세요. 아직 일주일이 남았으니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합시다. 그때 시어머니는 제왕절개 수술에 대한 나쁜 얘기를 듣고 오셨기 때문에 제왕절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맞다면 저도 죽게 될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이 다 맞다며 절대 거부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것은 전부 이게 맞는 건가 싶고 그 누구도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서러웠어요. 제왕절개만을 비난했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게 유도분만 제도는 아이에게 좋지 않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롯이 제 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자기 때는 무통주사라는 것 없이도 순풍순풍 잘만 나왔다. 며 저를 편하게 하려고 그런 주사를 맞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고요. 다행히 아들이 효자인지 출산일 3일을 남겨두고 예쁘게 자세를 잡아줘서 자연분만으로 낳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육아의 길을 접어들고 1년 후 아들의 첫돌이 되자마자 저는 이혼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별의별 방법으로 해당합니다.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보이스피싱이 흔히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범행은 전화 통화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들의 돌잔치를 지난 뒤 며칠 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범행을 한 사람이 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 증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분명히 피해자의 목소리가 그 사람과 똑같았다며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결백을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가운데 제 편은 단 한. 그저 제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눈길을 경멸하는 시모는 욕을 퍼붓더군요. 어떻게 이런 유용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파렴치한 짓을 그만두라는 말하지 않겠어요. 도둑년아. 어머님, 정말 제 행동이 아니에요. 왜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믿어주세요. 제발. 너와 목소리가 정말 똑같아서 내 귀가 잠겨버리겠어. 인연은 정도를 지켜야 해요. 돈이나 내놔. 우리 엄마를 왜 등에 업어? 이렇게 말이에요. 아니, 너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나? 당신은 그런 행동이야. 집을 나가주세요. 그러고 나니 저는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요. 분명히 보이스피싱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물었을 때 남편은 당당하게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애 엄마인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냥 가족 관계를 이어가기에는 신뢰가 깨졌으므로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아이를 제게 맡길 수 없다고 양육권까지 주장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내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누명도 쓰고 피똥이나 들까지까지 빼앗겨 버려졌다. 내 아들을 빼앗긴 것에 비하면 억울한 이혼을 당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들을 전혀 보여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1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억울함으로 인해 마음이 쓰려오네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라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제 마음이 어땠을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이혼을 감행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남편이 계획하여 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게 아니라 그런 척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 가족이란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인생의 절망을 느꼈던 때였기에 평범하게 용기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낙이 없을 때 제게 세상 밖으로 나서게 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회를 얻은 것도 그랬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동안 나의 남편도 의학원을 졸업했고 2년 정도 페이닥터로 일한 후 자신의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시작했지만 약 1년이 지난 후 소문이 퍼지면서 손님들이 줄을 서게 되었고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웠던 남편은 한 명의 페이닥터를 고용했어요. 이후 새로운 의사가 입사했어요. 저는 식물학도이기도 하고 남편이 바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할 일이 없었는데 한 달 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세상이 참 좁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전 남편의 이전 아내인 여의사가 남편의 병원에 페이닥터로 왔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아니요. 전 아예 몰랐어요. 우연히 그 여의사 선생님의 휴대폰 배경 화면을 보기 전까지요. 처음 뵙는데 갑자기 가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주변 카페에서 커피를 사가곤 했죠. 다행히도 병원에 손님이 빠진 시간이라 한산했고 남편과 세세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여의사의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면이 켜지면서 보게 되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여의사와 전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와서 남편이 병원과 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버린다면 함께 즐기며 일하는 남편에게도 불편함을 줄까봐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로 삼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은 혹시 얼마까지 못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전 시모와 전 남편께서도 우리 남편이 병원에 나가셨었거든요.
그날은 남편이 학회에 참석해야 해서 하루 종일 자리를 비워야 했어요. 전 남편의 부인인 페이닥터 선생님만 계셨는데 남편이 자리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지 페이닥터 선생님께서 그 두 분을 병원으로 불렀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때 진료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이 병원에 놓아둔 식물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화분에 심어져 있는 큰 나무들을 화장실로 가져가 물을 주고 영양제도 주며 입 정리도 하면서 낑낑대면서 옮긴 후에 더러워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전 시모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들어오셨죠. 딱 마주치자마자 이전의 시모는 처음에 저를 보고 잠깐 놀란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그 평소의 얼굴로 되돌아와서 제게 아는 체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디 며느리 병원에서 일하는 줄은 몰랐네요. 넌 어른을 보고 인사할 줄도 모르는 거야? 뭐야, 너 버르장머리 없는 건 여전하구나. 여기서 참일을 하는 청소부 분야에 정소부도 있는 언니들이 있어. 내 이름 신경 쓰지 마시고 보리를 보고 가세요. 뭐야, 너 지금 우리 며느리 병원인 줄 몰랐어? 이따위로 말하는 거 같은데 잘리고 싶어. 이제는 하다 제 일로 넘어갈 참입니다. 뺐다고요. 이전 시아버지는 쟤를 청소부 취급하며 쟤를 끌고 병원 밖 전 남편 앞에 세웠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지키며 말대꾸를 한다고 합니다. 본전을 보여줘야겠다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난 전 남편이 개운한 듯이 대응했어요. 아, 이 여자가 저희 며느리가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 며 들었다. 당장 잘라야겠나? 그런 짓거리를 할 정도로 심각한 사람도 아니야. 이곳이 어디라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여자야. 나에게는 넣어버리고 성형수술을 했고 재혼까지 했어. 나는 그런 걸 알았겠어야지. 이제 좀 사람다운 일을 하면서 샀는데 제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죄수가 없어서 괜찮다고. 안 되는데 어떡하죠? 나는 손님 응대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얌전히 청소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병원을 자기네들 병원처럼 자랑하는 모습은 제가 따르기 싫어서 연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게 모욕을 주고 시끄럽게 깔깔대며 제게 쫓아내달라고 압박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꼬치꼬치 빙빙 돌며 이야기를 하던 중 불만이 들려왔는지 제가 바깥으로 나와 상황을 살피니 나를 보자마자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달려오더라고요. 사모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오신 줄 미처 몰랐네요. 아유, 몰려 남편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기르는 식물을 관리해주는 날이라 화장실에 오래 있었거든요. 어쩐지 식물이 아주 튼튼해서 정성껏 관리해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 다 사모님 솜씨였구나. 너무 대단하세요. 아이고, 대단하긴 해요. 제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라 창피하네요. 사모님도 참 너무 겸손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을 평소에 남편과 시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오늘 마침 원장님이 차례를 비우시기도 하셨고 일도 거의 끝나서 오신다고 했는데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좀 시끄럽게 말하시는 분들 때문에 편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병원 진료가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네, 제가 미리 주의를 주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페이닥터 선생님은 사모님 소리를 하며 극진히 맞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뭐, 자신이라는 원정의 아내니까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이전 시무랑 전 남편은 경악했고, 저는 그 2015년과 전 남편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친히 알려주었어요. 여기가 니들 며느리 병원이라고 여기에 우리 남편 병원이고, 내 남편이 이 병원장이거든요. 사모님, 그게 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아,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께서는 이 병원을 며느리 병원이라고 부르시던데, 그리고 또 저를 청소부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 이름을 자를 거라고까지 하신대요. 제게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족들이 사모님께 무례를 범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군요. 제 마음이 두 명의 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편해요. 이 병원 의사의 가족이라 해서 청소부에게 무례를 행해도 되는 건가요? 정말 무례하신 분들이네요. 다시는 이 병원에 출입하고 싶지 않아요. 정소부로 인해 꿀리도록 너무 갑박하고 우습게 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병원에 보내야 할지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병원 초청을 하지 않을게요. 전 남편의 아내는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귀가 빨개져 있었고 고개를 바닥에 굴리면서 머리를 조아리며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또한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할 때 제가 혼이 나잖아요. 페이닥터 선생님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전 남편과 전 시모의 사과는 온 도중 거부했어요. 제가 가능한 선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임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페이닥터 선생님에게 이용되지 않고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병원 관리에 신경을 쓰며 지나가야 했어요. 퇴근해 달라는 말을 하고 그 곳을 나왔어요. 문을 넘어서면서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페이닥사 선생님의 원망 가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병원에서 식물을 관리해주러 가기 위해 병원에 갈 때마다 페이닥터 선생님은 제가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어요. 한석호가 그러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게는 전 남편의 전처로서 불편한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서로 조심하면서 지내왔지만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서로에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한 상황이었던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너무 친한 사이였다는 것처럼 종종 생각하곤 했어요. 사이가 어색해졌다. 친해진 계기는 바로 페이닥터 선생님의 이혼 때문이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나에게 물었던 그날, 이전에 시모와 전 남편이 다시 시작한 갑질로 인해 페이닥터 선생님도 그 두 사람의 본 모습을 알아차렸고 그 문제로 인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잘못했다는 오해를 풀려하면서 둘러싸는 모습이 너무나도 참담했고 좋은 마음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나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속은 셈인데 그게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뭘 허풍을 떨었지. 속은 사람만 잘못이냐고, 속은 사람도 잘못인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선생님의 미움을 서는 일을 자처하는 것 이외에는 되지 않았고 일말의 반성도 없는 전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부부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페이닥터 선생님께서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고 그로부터 2달 정도가 지난 후에 제게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둘은 식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선생님께서 자신의 부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선생님은 제게 여전히 너무 미안해하시며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끼길 바랐기에 저 또한 선생님을 위로하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친해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페이닥터 선생님께 털어놓았는데 그는 자신의 남편이자 시어머니지만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며 저를 100% 도울 것이라고 앞장섰어요. 그 덕분에 제가 페이닥터 선생님의 지원을 받으며 양육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정에서 그녀의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양육비까지 제대로 챙길 수 있었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제가 이윤을 얻은 일도 언급되며 저는 더욱 확실하게 이혼에 대한 결심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 덕분에 선생님도요. 승소는 물론 위자료까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이전 시행은 선생님과의 이혼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애썼지만
자신들이 벌인 일들로 인해 도리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전 남편이 제게 예전 것을 생각해서 그리고 아들의 아빠임을 고려해서라도 3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 뻔뻔한 놈이 진짜 사람이 맞는지 생각했지만 전 남편이 사정을 말해주며 하는 말을 듣고 진짜 너무 쌤통해서 웃음이 터졌어요. 아니, 이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거지. 미쳤어. 송아,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양육권도 다 너한테 넘어갔으니까 내게 악감정이 있던 것은 다 잊게 해줘. 그것이 넣어야만 한다면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겪었는지 잊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너와 내 어머니 덕분에 아이와의 이별을 경험하며 살아왔지만 그것을 그냥 잊을 수 있다는 내 뻔뻔한 요구는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려운 일이란 말이지. 아미조차도 그것을 쉽게 할 수 없을 것이야. 나 이번에 이혼하게 되면 당신은 어떤 마음일지 알 수 있게 되는 게 조금은 웃길 뿐이야. 내 따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 만약 그저 빈소리를 하려고 전화한 거라면 다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하고 싶네. 아, 잠깐만 송이야. 사실 나 정말요. 면목 없는 채로 부탁드리지만 급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예정도 있지만 우리 아빠이신 것을 고려해 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3천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미친 것 같겠지만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이죠. 연락을 안 하고 우리 아빠라 해놓고 보는 것도 웃기기만 해요. 아니에요. 정말로 아닙니다. 제가 의사와 결혼한 것으로 자랑하며 여기저기에서 돈을 좀 빌렸는데 그 돈을 주시고 좀 해주시면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인지도 있는 사람들한테 이혼 소문이 퍼졌는지 바람에 빌려간 돈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필요한 돈이 7천만 원인데 급한 게 3천만 원이라 이미 투자한 것 중에 2곳이 상장 폐지돼서 돈을 다 잃게 되었고 지금 이것을 갚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소문은 정말 무서워요. 저도 당신처럼 이혼하고 폐인처럼 살면서 소문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아요. 정말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도 안 되겠네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너한테 잘 해결하라고 맡기면 되는 건가요? 누가 소문을 퍼뜨렸는지는 지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기로 고소당하고 식사를 할 수 없다면 열심히 노력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제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때 모든 사정을 알고 살뜰히 돌봐주었던 분이 계시어서 덕분에 재혼한 남편과 잘 지내고 있어요. 후에도 항상 안부 연락을 주고받았고 또한 페이닥터 선생님과도 대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금방 친해지게 되었는데 우연히 페이닥터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우리 셋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짧았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분이 예전 남편이 자신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아직 갚지 않은 것 같다고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당시 전 남편은 의사 와이프와 결혼에 돈 문제만 남았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을 핑계 삼아 돈을 빌려갔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제가 직감했어요. 전 남편이라면 그것은 그 친구뿐일 것이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 남편은 거절할 만큼 냉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듣고 있는 페이닥터 선생님은 이혼 사실을 드러내었고 저는 전 남편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그 결과 전 남편과 페이닥터 선생님의 이혼 사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 남편의 주변인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전 남편은 이혼 사실이 전체 동네에 퍼져서 빌린 돈을 곧 지불해야만 하는 압박을 받게 되었거든요. 추가로 페이닥터 선생님과의 이혼으로 많은 위자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여유가 없어 빚을 청산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전 남편은 주변인들에게 빌렸던 비수에 돌려막기로 갚느라 제2금융 3금융 할 것 없이 여기저기서 대출을 끌어다 받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전 시모의 앞으로까지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나마 2015 앞으로 가지고 있던 집까지 급하게 처분하느라 제값도 못 받고 집까지 팔아버린 모자는 월세방 한 칸을 얻어의 보증금도 없어 무보증인 반자를 겨우 얻어 지내게 되었다고 해요. 아들이 아빠를 찾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연락했다가 전 남편의 형편까지 듣게 되었고 엄마라고 천류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아들과 전 남편을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것뿐인데 전 남편은 반자반이라 바퀴벌레가 그득해서 차마 아들을 자신의 위치에 전영 집에 오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며 아들이 전 남편과 만나기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괜히 저는 다 미안한 날이었죠. 양육권을 가져오기 전에 현 남편과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항상 남편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서 제 아들이 우리 부부와 함께하는 순간부터는 누구의 아들이 아닌 제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끝에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온 날, 저만큼이나 제 남편도 기뻐해 주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죠. 너무 감사하게도 제 현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보듬어 주시며 제 아들을 마치 자신들의 손주인인 것처럼 가슴으로 품어주셨어요. 사람에 의한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의 시부모들과 남편 덕분에 거의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제 아들은 처음에 남편을 매우 어색하게 느껴서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 모습까지도 사랑스럽다고 했죠. 그 결과 최근에는 아들이 남편을 아빠라고도 불러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친구처럼 함께 잠자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한 팀이 되어 저에게 장난을 치러 오는 날도 점점 늘고 있어요. 이제야 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들을 즐기며 지금은 온전히 제 것으로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어려울 때에 귀인이 찾아오신다고 하는군요. 저의 귀한 인연은 현재의 남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와 함께 만남으로써 정말로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가족이란 무엇인지도 깨달았죠. 그리고 집안이라는 안전지대가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심어주는지도 체험했고요. 제 아들에게도 어쩌면 인생의 첫 번째 귀인은 제 남편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친부에 대한 염원이 있을 것이지만 전 남편과 이전 시모로부터 받은 교훈보다 훨씬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엄마가 가장 필요한 때 제가 떠나고 어린 아기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요. 가슴은 여전히 아프지만 앞으로 함께할 날들이 더 많아져서 다행합니다. 이젠 사연의 끝이 다가오고 있지만 집에서 달달한 잠에 빠져있는 남편과 아이 생각이 나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페이닥터 선생님은 여전히 남편이 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네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이제 전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유쾌한 이야기로 새엄마가 친엄마를 따라다니며 새아빠가 병원에 다니면서 족보가 엉망이 될 뻔했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페이닥터 선생님이 전에는 전혀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배려하며 아들을 시모가 많이 나물어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서먹했지만 이젠 이모라고 부르며 너무 잘 따른다고요.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 때문에 제 아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나 애틋해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날들을 견디고 있는데 손 내밀어준 남편과 뒷바라지를 해준 남편이 기억나요. 우리는 서로 고마움을 알고 살아갈 거예요.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아들과 함께 모든 날들이 단란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도록 노력하는 아내이자 엄마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요. 다정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요즘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덜 상처받고 더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애청자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평온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